제 손으로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본 그날, 저는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발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욕,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무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말이죠. 제 이름은 나영자입니다. 올해 70입니다.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삽니다. 10년 전 남편 강수철을 떠나보낸 후로 쭉 혼자였어요. 아들 민석이가 가끔 들르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젊었을 땐 삭바느질로, 나이 들어선 식당 설거지로 자식 둘 키웠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시집갔고 아들 민석이만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날은 추석을 나흘 앞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저는 부엌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도마 위에 펼쳐진 건 정갈하게 손질한 소갈비였어요. 전날 시장에서 고른 최상급 한우갈비, 근처 정육점 주인이 어머니 오늘 좋은 거 들어왔어요 라며 따로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갈비를 하나하나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면서 문득 20해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가 대학 합격하던 날 남편 수철이와 함께 갈비찜을 해먹었던 기억이요. 그때 민석이가 엄마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핏물 뺀 갈비를 압력솥에 넣고 배, 양파, 대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까지 정성스레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압력솥에서 김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자 부엌 안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허리가 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민석이가 전화로 엄마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이자고 했거든요. 갈비찜이 익는 동안 저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시금치와 당근을 채 썰고 표고버섯을 불려서 볶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염이 있어서 칼질할 때마다 쑤시긴 했지만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 손으로 밥해왔으니까요. 이 손이 제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아침 8시가 되자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펼쳐진 반찬들을 바라봤어요. 갈비찜, 잡채,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무생채, 동그랑땡, 김치전, 파전, 송편까지 10가지 음식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각을 반찬통에 정갈하게 담으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번엔 다들 좋아하겠지. 민석이도 지혜도. 며느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색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에요. 지혜는 늘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늘 그런 말들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진심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마치 벽에 붙은 포스터처럼 예쁘지만 실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큰 보자기에 반찬통들을 쌌습니다. 무거웠어요. 팔이 후들거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무게가 제 사랑의 무게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거울을 봤어요. 70살 할머니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어요. 오늘만큼은 가족들 사이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민석이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길거리엔 추석을 앞둔 사람들로 붐볐어요. 선물 보따리를 든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가족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아들네 집으로,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고 있었죠. 민석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한 건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10년 묵은 검정 블라우스였지만 다림질은 깔끔하게 해뒀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문을 연 건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제 손에 든 보자기를 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순간적인 거였지만 저는 봤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지혜가 제 손에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을 텐데 표정 하나 안 바꾸고 현관 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죠. 오늘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명절이 아니라는 걸요.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소파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엔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비슷한 또래 여자 서너 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저를 봤습니다. 지혜의 친정어머니 오말순 씨였어요. 민석이 결혼식 때 처음 뵌 이후로 명절 때마다 몇 번 마주쳤지만 늘 어색했습니다. 오말순 씨는 제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 사돈어른 오셨어요. 오말순 씨가 소파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며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눈은 제게 향하지 않고 텔레비전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네. 뭐? 대답은 짧았고 무뚝뚝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더 이상 저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요. 거실 안다른 사람들도 각자 할 일을 하며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거실 한쪽에 서 있었어요. 민석이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제가 가져온 보자기를 부엌으로 들고 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부엌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상차림이 거의 끝나 있었어요. 깔끔한 흰 접시에 담긴 샐러드, 훈제 연어, 치즈 플래터, 바게트 빵. 제가 본 명절 음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호텔 뷔페 같았어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거 어디 둘까요? 지혜 씨가 제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들을 보는 눈빛이 미묘했어요. 당혹스러움과 부담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자리가 없네. 일단 여기 놔둘게요. 지혜는 반찬통들을 냉장고 옆 선반 구석에 쌓아놓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 그렇게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작할까요? 지혜가 거실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식탁으로 모였어요. 저는 자리를 찾지 못하고 식탁 끝에 앉았습니다. 민석이가 그제야 안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민석이가 제 옆에 앉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어요. 우리 엄마가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다들 많이 드세요. 지혜 씨가 환하게 웃으며 친정 식구들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올라간 건 샐러드와 훈제 연어, 치즈뿐이었어요. 제가 만든 갈비찜도 잡채도 나물도 없었습니다. 오말순 씨가 샐러드를 한 입 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먹어야지. 기름진 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잖아. 맞아요, 엄마. 전이나 나물 같은 거는 너무 느끼해요. 요즘 사람들은 안 먹어요. 지혜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 말이 귓전을 때렸어요. 제가 만든 음식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식탁 위 사람들이 쿡쿡 웃었습니다. 저만 웃지 못했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샐러드를 집어먹었습니다. 제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포크를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아니,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 와인 한 잔 하실래요? 지의 남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제게 와인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이미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1시간쯤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웃고 떠들었어요. 유럽 여행 이야기, 새로 산 차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레스토랑 이야기.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거실 구석 1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혼자였어요. 제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저만 가족이 아닌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제 무릎을 비쳤어요. 따뜻했지만 쓸쓸했습니다. 문득 남편 수철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영자야,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거야. 그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제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필요하지도 환영받지도 못하는 사람. 그저 명절이니까 불러놓은 장식품 같은 존재. 부엌 쪽에서 지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냉장고에 넣을 데도 없는데. 제가 가져온 반찬 얘기였겠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좀 쉬시다 가세요. 쉬라는 말이 돌아가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외로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여전히 거실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선 후식이 나왔어요. 지혜가 준비한 케이크였습니다. 생크림이 두툼하게 올라간 초코 케이크, 그 위에 금박이 반짝였어요. 우와, 이거 유명한 집 거 아니야? 오말순 씨가 감탄하며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엄마. 요즘 제일 핫한 집이에요. 예약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케이크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맛있다, 역시 센스 있어. 칭찬이 쏟아졌어요. 저는 케이크 한 조각을 받았지만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났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석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해야 했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며느리가 내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내 장모가 내 음식을 비웃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 2시가 넘어서자 사람들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어요.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음처럼 들렸을 뿐이에요.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텔레비전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오말순 씨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따가 백화점 갈까? 새로 들어온 브랜드 구경하자. 좋아요, 엄마. 오늘 세일한대요. 두 사람이 백화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방 이야기, 옷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어요.
백화점에 가본 지도 오래됐고 새 옷을 산 지도 몇 년이 됐습니다. 제게는 그런 세계가 아득하게 멀었어요. 민석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전화를 받는다고 했어요. 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모인 사람들 속에서 저만 혼자였어요.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저는 이 자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 거예요. 오말순 씨와 지혜 동생들이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 가려는 모양이었어요. 우리 다녀올게요. 지혜야, 너도 같이 갈래? 저는 집에 있을게요, 엄마. 좀 피곤해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석이는 여전히 안방에 있었고 지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라도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데 부엌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빈 접시들이 쌓여 있었어요. 싱크대엔 냄비와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옆 선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통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로요. 갈비찜, 잡채, 나물들. 새벽부터 만든 것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화장실에 다녀온 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혜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부엌 입구에 섰습니다. 지혜가 냉장고 옆 선반을 보고 있었어요. 제 반찬통들을 내려다보는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혜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어머니. 깜짝이야.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들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내가 가져온 음식 냉장고에 넣을까?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지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손을 저으며 막았어요.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서요. 그냥 두면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정리한다는 말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리한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반. 벌써 5시간이 넘게 이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영받은 시간은 단 1초도 없었어요. 민석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럼 좀 쉬세요. 민석이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쉬라는 말. 또 그 말이었어요. 여기서 쉬라는 건지 집에 가서 쉬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가서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앉아 있어야 할까요? 뭘 해도 어색했습니다. 결국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의 집에 가면 부엌 일을 거들고 설거지를 하고 뭐라도 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부엌 문턱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혜가 제가 가져온 갈비찜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갈비찜을 쓰레기통에 털어 넣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갈비 한 점, 두 점, 세 점이 쓰레기통으로 떨어졌어요. 새벽부터 삶고 양념하고 정성 들여 만든 것들이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쓰레기가 됐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현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지혜는 갈비찜을 다 버리고 잡채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도라지나물도 시금치나물도 고사리나물도 제가 만든 모든 것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건 너무 느끼하고 오래된 것 같아서 지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목소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기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머니 입맛이 바뀐 거 아니야? 놔두면 어차피 쓰레기야. 제 입맛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제 음식을 싫어한 겁니다. 처음부터 먹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제게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왜 괜찮다고 고맙다고 말했을까요? 지혜는 빈 반찬통들을 싱크대에 놓고 물로 헹궜습니다. 반찬통 안에 남은 국물까지 깨끗이 씻어내더니 물기를 털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던 것처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리가 날까봐,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킬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갈비찜까지 버리는구나. 나도 같이 버려졌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모욕이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지혜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혜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거였어요. 들켰다는 걸 알았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혜를 바라봤어요. 쓰레기통을, 텅 빈 반찬통들을, 그리고 지혜를 번갈아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어요. 불안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방금이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평온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는지 지혜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지혜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다 봤으니까요. 제 음식이 쓰레기가 되는 걸, 제 정성이 짓밟히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서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는 이런 음식 잘 안 먹거든요. 요즘은 배달 음식도 좋고 간편식도 많잖아요. 말을 하면 할수록 변명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듯이요.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어머니가 힘들게 만드셨는데, 힘들게 만들었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제가 힘들게 만든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 게 문제였죠. 지혜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싱크대 쪽으로 갔습니다. 고무장갑을 집어들었어요. 설거지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지혜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어요. 설거지는 어머니가 제일 잘하시잖아요. 저는 좀 서툴러서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저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정성을 짓밟은 사람이 저를 가사도우미 취급하는 거예요. 지혜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고무장갑을 싱크대에 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설거지 끝나면 편하게 쉬시다 가세요. 거실로 향하려던 지혜가 멈춰 섰습니다. 뭔가 생각난 듯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저 반찬통들 씻어서 챙겨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지혜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이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쌓인 접시들, 냄비들, 그릇들, 친정 식구들이 먹고 마신 흔적들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비찜이 거기 있었어요. 소스에 범벅이 된 채 다른 쓰레기들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만든 것, 허리 아픈 걸 참고 손질한 것, 민석이가 좋아한다고 믿으며 정성 들인 것이 거기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싱크대에 던졌어요. 소리가 났지만 거실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접어서 식탁 위에 놨어요. 그리고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빈 반찬통들은 그대로 뒀어요. 가져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제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민석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제가 모셔다. 괜찮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민석이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았어요.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님께 주소를 말했습니다. 제 집 주소, 제가 혼자 사는 곳, 이제 그곳만이 제 자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제 모습이 보였나 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제 슬픔을 털어놓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사람들, 선물 보따리를 든 사람들, 웃으며 걷는 가족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저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곳으로요. 제 집으로, 혼자인 곳으로,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으로. 집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어요. 성북구 단독주택, 남편 수철이와 40년을 살았던 이 집. 혼자 산 집.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마음이 무너진 날엔 더욱 그랬어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루에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감나무 아래엔 낙엽이 수북했습니다.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함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집보다 이곳이 더 편했어요. 적어도 여기선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 하나, 된장 한 통, 계란 몇 개. 횡했습니다. 오늘 아침 음식을 만들느라 재료를 다 써버렸거든요. 그 음식들이 지금쯤 어디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졌겠죠.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아니, 입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건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허기였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슬펐어요. 제 마음처럼 석양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문득 남편 수철이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이맘때쯤 세상을 떠났어요.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석 달 만에 갔죠. 너무 빨라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수철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자야, 내가 없어도 잘 살아. 너 손 좋잖아. 그 손으로 뭐든 할 수 있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손이 좋다는 게 뭘까요? 밥 잘한다는 건가? 바느질 잘한다는 건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 쓰레기가 됐지만 이 손은 여전히 제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어요. 옷가지들 사이로 낡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수철이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마루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철이 시계, 안경, 만년필,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수철이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유언장이라고 하기엔 거창했고 그냥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이 편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수철이 글씨체가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자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땐 나는 없겠지. 미안해. 먼저 가서 40년을 함께 했는데 더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 당신 손은 보물이야. 그 손으로 나를 먹였고 아이들을 키웠고 집을 지켰지. 당신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 병원 밥은 맛이 없는데 당신이 싸온 도시락은 꿀맛이야. 영자야, 나 없어도 잘 살아. 아니, 더 잘 살아. 평생 나랑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잖아.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 당신 손으로 당신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영자로 사는 거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당신의 남편 수철이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수철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손으로 당신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영자로 사는 거야. 나영자. 제 이름입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제 이름으로 산 적이 얼마나 될까요? 늘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나영자는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철이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새벽에 음식 만들던 일, 아들네 집에 갔던 일, 냉대 받았던 일,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본 일. 설거지나 하라던 며느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지? 저를 가사도우미처럼, 아니 그보다 못하게 대할 수 있지? 하지만 화를 낸들 뭐가 달라질까요? 민석이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겐 제가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에요.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무시하는 사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며 환대받기를 바라며 사랑받기를 갈구하며 사는 살. 지겹고 슬펐어요. 수철이 편지를 다시 받습니다. 당신 손으로 당신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시작한다는 것. 70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백발의 70 노인.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눈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나영자로 살겠다고. 수철이 말대로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어떻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상자에 다시 넣고 장롱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계란으로 계란찜을 만들었어요. 저 혼자 먹을 거였습니다. 계란찜을 뜨거운 밥 위에 올려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 손맛은 좋았어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뭘 할까? 어떻게 살까? 답은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보다 나쁠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일주일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민석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지혜에게서도 없었고요. 괜찮았어요. 연락이 오지 않는 게 더 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창업교육 성북구 복지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쇼핑몰 만들기, 온라인 판매 시작하기. 뭔 소린지 하나도 몰랐지만 눈길이 갔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전단지 문구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전단지를 들고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창업교육 신청하고 싶은데요. 사흘 후 저는 복지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의실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20명쯤 있었어요.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과정을 맡은 유승현입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28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승현 씨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첫 수업은 스마트폰 사용법이었습니다. 앱 다운받기, 사진 찍기, 메시지 보내기. 젊은 사람들에겐 쉬운 일이겠지만 저에겐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급할 거 없어요. 승현 씨가 제 옆에 와서 도와줬습니다.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인내심이 대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조금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사진 찍고 편집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나영자 어르신, 뭘 파실 건가요? 승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뭘까? 평생 해온 게 뭘까? 음식이요. 반찬이랑 나물, 약과 같은 거요. 좋아요. 요즘 건강한 반찬 찾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르신 손맛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승현 씨가 격려해 줬습니다.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음식 목록을 적었어요.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갈비찜, 잡채, 약과 송편. 리스트가 길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라지를 삶고 고사리를 볶고 약과를 빚었어요.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승현 씨가 도와줬습니다. 사진 찍는 법, 상품 설명 쓰는 법, 가격 정하는 법.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어르신, 가게 이름 뭐로 하실래요? 순자의 밥상이요. 순자요? 어르신 이름은 영자 아니세요? 제 엄마 이름이 순자였어요. 평생 남 위에 밥 지으시다 돌아가셨죠.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서요. 승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석 달째 순자의 밥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처음엔 주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조용했어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도라지나물 한 팩이었어요. 저는 정성껏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손편지도 함께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순자의 밥상. 사흘 후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손맛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제 음식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주문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루에 5개, 10개, 20개. 저는 바빠졌어요. 음식 만들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로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6개월째 유명 먹방 유튜버가 순자의 밥상을 리뷰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어요. 영상 제목은 70할머니가 만드는 진짜 엄마 손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제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유튜버가 제 갈비찜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영상이 조회수 500만을 넘었어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승현 씨가 도왔습니다. 어르신, 사람을 구하셔야 해요. 같이 일할 분들이요. 저는 복지관에 공고를 냈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모집. 이틀 만에 10명이 지원했어요. 그 중에서 2분을 뽑았습니다. 박순례 씨 68, 김말자 씨 72, 영자 씨, 우리 열심히 할게요. 순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팀이 됐습니다. 셋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순례 씨는 나물을 잘했고 말자 씨는 약과를 잘 만들었어요. 저는 갈비찜과 잡채를 맡았습니다. 호흡이 맞았어요. 일하면서 웃고 떠들고 때론 노래도 불렀습니다. 영자 씨,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순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몰랐지. 근데 행복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 손으로 가게를 만들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인정받는 일, 나영자로 사는 일. 1년째
순자의 밥상은 월 매출 5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어요. 모두 60대 이상 시니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같았어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습니다. 승현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대단한 사업가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냥 음식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이젠 내가 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었어요. 순자의 밥상이 성공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석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없는 사람처럼 지냈죠. 괜찮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에서 술래 씨, 말자 씨와 함께 약과를 빚고 있었어요. 웃으며 얘기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승현 씨가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손님이요. 저는 앞치마를 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현관에 민석이와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민석이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 보였어요. 지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염색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자 지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한 순자의 밥상이네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뭔가 속셈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반갑지 않았어요. 1년 반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뻔했으니까요. 어머니, 앉아서 얘기해요. 지혜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주방, 포장 대기 중인 반찬들, 벽에 걸린 상장들. 감탄하는 듯 보였지만 눈빛엔 욕심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손님 상담하는 공간이었어요.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뉴스에도 나오고.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어색한 웃음 뒤에 뭔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하러 왔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빙빙 돌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혜와 민석이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실 도움이 좀 필요해서 왔어요. 도움? 네. 제가 미용실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어머니가 이제 돈도 좀 버시잖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돈이 필요해서 왔다는 겁니다.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사람이, 저를 설거지나 하라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담지 않으려 애썼어요. 지혜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제가 1년 반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좀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다 저희한테 올 거 아니에요?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제 안에 뭔가가 끊어졌어요. 어차피 다 저희한테 올 거라고. 제가 죽으면 가져갈 거니까 미리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미리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저희도 급한데. 그 성북구 집도 있고 어머니 재산도 있잖아요.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아내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낯설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안 된다. 제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요? 어머니 혼자 다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번 돈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하지만, 그리고 이미 다 처분했어. 제 말에 둘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이가 물었어요. 처분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사회에 기부했어. 재단 만들어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쓰기로 했어. 법적으로 다 처리됐어. 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왜 상의를 해? 내 돈인데. 저희 몫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니 아들 며느리잖아요.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색이 드러났어요. 예의 바른 척하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그나저나 성북구 집 말이야.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성북구 집이요? 응. 너희 명의로 해뒀던 그 집. 10년 전 민석이가 결혼하면서 제가 살던 단독주택을 민석이 명의로 바꿔줬었습니다. 노후 대비라고 상속세 아끼려고요. 제 노후 준비는 생각 안 하고 아들 걱정만 했었죠. 그 집 다시 내 명의로 바꿨어. 뭐라고요?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혜도 입을 벌렸어요. 변호사 통해서 다 처리했어. 너희가 동의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 증여 취소 소송이라는 거. 너희가 부양 의무 안 지켰으니까 정당한 사유가 된대. 1년 전에 처리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연락 한 번 없고 부양도 안 하고 심지어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일. 그 모든 게 증거가 됐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 집은 제 명의였는데.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다 끝났어. 이제 그 집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팔아서 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노후는 어떡하라고요? 너희 노후? 난 70인데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해. 너희는 40대잖아. 너희 노후는 너희가 알아서 해.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희 손에 들어갈 건 하나도 없어. 내가 번 돈은 내가 쓸 거고, 내가 산 집도 내 거야. 내가 정한 곳에 갈 거고.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도 알아서 했어. 민석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 집까지요? 그래.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제 말에 민석이 얼굴이 허연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너희 엄마 아닌 사람처럼 살 거다. 너희도 나 없는 사람처럼 살아. 지혜가 가방을 확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어머니 없는 사람처럼 살게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 안 해. 그 집 너희 명의로 해준 거, 그게 후회야. 이제 바로 잡았으니까 후회 없어.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가 잠시 서 있다가 따라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순례 씨가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야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괜찮았어요. 집도 찾아왔고, 돈도 제 뜻대로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제 인생이 온전히 제 것이 됐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2년 전 갈비찜을 쓰레기통에서 봤던 그 명절.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명절 아침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순자의 밥상에서 무료 송편 나눔 행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송편과 떡국을 나눠드리는 거였습니다. 순례 씨, 말자 씨,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어요. 자, 시작해볼까? 제가 말했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에 쌀가루를 부었어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으며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감촉이었어요. 영자 씨, 이렇게 치대는 거 맞아? 말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귀 밑까지 부드러워야 해. 우리는 함께 반죽을 치댔습니다. 6명이 둘러앉아 반죽을 만지고 소를 넣고 송편을 빚었어요. 손놀림이 제각각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예전엔 명절만 되면 우울했는데 이제는 기다려져. 순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공감했어요. 맞아. 나도 그랬어. 명절이 두려웠지. 이제는 우리끼리 만드니까 좋네. 눈치 안 보고. 말자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웃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환영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고 그저 우리끼리 즐겁게 송편을 빚었습니다. 아침 7시쯤 되자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제가 일어나 맞았습니다.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떡국을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명절인데 혼자 있으려니 쓸쓸했는데 할머니가 떡국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2년 전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송편도 싸드릴게요. 손님들이 계속 오셨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 모두에게 송편과 떡국을 나눠드렸어요. 100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정오쯤 됐을 때 저는 잠시 쉬려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문득 커다란 쟁반에 담긴 송편을 바라봤습니다. 예쁘게 빚어진 송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것, 직원들과 함께 만든 것,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예전 명절엔 남의 집 주방에서 울었지. 지금은 내 이름으로 만든 가게에서 웃으면서 송편을 빚네. 정말 그랬습니다. 2년 전엔 아들네 집 부엌에서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음식이 버려지는 걸 보며 무너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가게에서 제 직원들과 제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웃으며 행복하게.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두 사람이 보였어요. 민석이와 지혜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서서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석이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혜는 무표정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더니 모퉁이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미련이 일까봐 걱정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연민도 그리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순례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자 씨, 누구 봤어? 아니, 아무도 아니야. 정말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들어가자. 송편 더 빚어야지. 순례 씨와 함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선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떡국을 드시며 행복해 하셨고요. 이게 제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저는 다시 반죽 앞에 앉았습니다. 쌀가루를 만지고 소를 넣고 송편을 빚었어요.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 씨, 웃고 있네? 말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웃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게. 저절로 웃음이 나오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을 오후의 따스한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명절이야. 72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70년은 남을 위해 살았어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하지만 마지막 2년은 나영자로 살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라도 시작했으니까요. 제 손으로,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송편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예쁘게 빚어진 송편이었어요. 제 손맛이 담긴, 제 정성이 들어간 송편. 이 송편은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를 고마워할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